네, 안녕하십니까. 코러시아 포럼 경제 세션의 사를 맡은 와세다 대학의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한일 관계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서 한일 간의 통상과 투자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한국과 일본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야마 토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님과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먼저 모리야마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그 뒤에 강석구 본부장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야마 토모유키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서울재팬클럽 이사장님이시지만 한국 미쓰이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시기도 합니다. 2018년 4월에 대표이사로 부임하셨는데 실은 2001년도에도 그때부터 3년간 한국에서 재직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미쓰이물산에 계시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많은 한국 기업을 상대하셨을 텐데요. 먼저 한국은 여전히 일본 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미쓰이물산의 모리야마입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 재팬클럽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인지 어떤지, 이것은 각 개인의 기업, 업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5,200만 명,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시장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등의 IT 기기 관련, 그리고 자동차, 또 기계 등등 전 세계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면 여전히 중요한 시장,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든지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미국 등등도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 어떨지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소재 공급과 제품 제조, 그리고 또 소비 시장으로서의 일정한 중요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2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의 국가별 투자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1위가 미국 379억 달러였습니다. 2위는 일본 348억 달러고요. 참고로 3위는 네덜란드 288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일본 기업이 그만큼 투자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의 제트로 경제산업 산하기관인데, 이 제트로가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선 약 72%의 국가가 흑자를 내고 있다,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20개국 지역 중에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천연가스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연간 4천만 톤을 수입하고 있고, 이것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 3위 규모입니다. 올해는 아마 더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의 수출 국가로서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LG, 롯데에 대표되는 석유 화학 산업의 규모가 크고 수출 수입에 큰 니즈가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 LG, SK와 같은 IT 관련의 세계 최상 기업의 존재가 또 큽니다. 전자회로, 디스플레이 소재 등 일본에서부터의 수출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비 시장, B2C로서의 한국 시장인데요. 좀 사례를 들겠습니다. 먼저 유니크로인데, 중국 외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404점포 중에서 33%가 한국입니다. 2위는 필리핀 63점포이기 때문에 한국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매출은 알 수 없는데 지역과 점포 수로 추정을 하면은 유니크로 전체 전 세계 베이스로 보면은 한국의 매출은 3에서 4%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인양품을 전개하는 양품 계획인데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총 412점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대는 중국의 299점포고 한국은 39점포입니다. 마찬가지로 점포 수의 추정인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3에서 4% 정도 될 것입니다.
이 3에서 4%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기업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라든지 스타벅스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로 본다면 일반 소비자용 산업은 일본 기업은 그렇게 잘하는 분야가 아니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유니크로, 무인양품은 그나마 건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 문제도 있어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그 규모라든지 국민 수입 수준도 있어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3년 정도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실적을 보면은 화학 제품, 석유, 화학, 그리고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의 제조 등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네, 일본말로 사스가 미쓰이 부산.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쓰이 물산 주식회사는 일본의 그 명문대학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취업하고 싶어 하는 그 회사 탑5 안에 늘 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굉장히 일본에서 영향력이 있는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직장인데, 본인의 관련된 그런 천연가스라든가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외에 넘어가서 유니클로라든가 무지루시의 한국에서의 점포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여전히 한국 시장이 일본 기업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강석구 본부장님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본부장님은 대한상공회의소의 국제본부장으로 계시면서 해외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에 많이 관여하셨을 텐데요. 일본 시장과 기업을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이나 베트남, 아까 모리야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지금 현재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일본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시장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한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일본이 시장인지 또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말씀을 본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 강석구입니다. 모리야마 이사장님께서 또 현직 개별 기업의 이제 대표이사 맡고 계시고 그리고 서울 재팬클럽 어떤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크게 그리고 또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실제 실무 거기 기업 현업에 대해서보다는 좀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장으로 볼 때는 이제 수출이 무역 관계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부분 이 두 부분을 좀 쪼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의 어떤 수출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좀 줄어왔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과거 1990년도에 일본의 어떤 우리나라 대일 수출 비중이 한 2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한 5% 정도로 전체 우리나라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수출이 줄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은 꾸준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절대량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일본의 수출이 2011년 아마 전후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 수출 금액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그 부분을 이제 한국이 이제 다른 시장으로 지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아시안 쪽으로 수출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측면에서 일본의 어떤 우리나라 진출 어떤 시장 마켓 쉐어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수입 시장 측면에서는 그래도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시장 측면에서는 2000년도에 한 19%, 약 20% 정도 일본에서 수입을 했고, 일본이 제1의 수입 국가였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은 이제 10% 정도로 이제 많이 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수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전히
일본이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 국가다라고 지금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거기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수입 비중이,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해외 투자 부분입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진출을 비중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서 직접 수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해외 진출해서 해외 내수 시장이라든지 그 해외 어떤 시장 개척 그리고 이웃 국가의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 진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해외 진출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아시안, 그리고 EU, 중국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입니다. 근데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수출입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수치가 최근에 한국의 그 대1 시장 진출, 그러니까 직접 투자 진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에 대비해서 최근 2020년에 어떤 일본의 투자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진출 비중이 아직은 높지 않지만 그 증가 속도로 봤을 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수출 입장에서는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우리가 일본 현지 진출해서 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기업들의 의지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치로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중국의 어떤 진출, 그러니까 투자 규모 면에서 중국이 사실상은 많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물론 기업들의 진출 숫자, 신규 법인의 숫자는 횡보세입니다. 2010년 이후에 거의 횡보세로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어떤 투자 규모는 많이 줄고 있고 대신 일본으로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어떤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쉬운 예측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출입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좀 비중이 줄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2015년 이후에 이제 어떤 횡보세가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추세가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비슷한 사례로 이제 독일이 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대독일 수출이 2006년 이후에 계속 줄었습니다. 줄어들다가 2014년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독일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독일 경제가 회복되면서 독일도 제조업 강국이고 그리고 한국도 제조업 강국, 일본도 제조업 강국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게 수출하고 연관관계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독일은 그럼 어떤 품목에서 수출이 늘으냐 하면은 독일이 이제 친환경 선박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부터 수입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시장 측면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큰 시장입니다. 특별히 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부분,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이 일본 진출할 때,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제조업이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에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내수 부분에서도 충분히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시장 마켓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굉장히 상세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몰랐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 한국의 수출에 있어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일본 시장의 중요성이 줄어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실 때 2014년부터 2020년을 보면은 그 한국 기업이 일본에 투자하는 것이 그 일본에 진출하는 것이 그 투자 규모가 3배 정도 증가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네요. 네. 그리고
아까 모리야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국과 일본은, 저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일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과 일본이 둘 다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모리야마 이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네, 이 두 나라가 여전히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라든가 교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한국과 일본 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일본은 뭐 한국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반도체 분야의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 등이 참여한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컨소시엄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또 대만의 TSMC는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일본의 연구개발센터 설립했고요. 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토요타가 중국 기업과 전기차 생산을 위한 합작 기업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 역시 이런 식의 협력이 가능할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소재 기업이 한국의 공장을 신설한다든가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면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네, 알고 계시는 예가 있거나 이런 걸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강석구 본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만하고 일본 사례, 들으면 언론에도 나왔고, 이런 부분을 들었을 때,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일반 독자들, 그리고 신문을, 전문가들 아닌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저한테 질문해 주신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어떤 협력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협력 사례는 뭐 최근에 많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협력 사례가 있습니다. 도쿄 옥화공업, TOK에서 이제 인천에서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포토 레지스터 부분 이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어떤 생산 규모를 과거에 비해서 2배, 2018년 대비해 2배 늘렸습니다. 그런 협력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킨 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업 회사에서는 이제 반도체 제조 장치 한국 회사하고 합작 회사를 설치했습니다. CNG 하이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늘려서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제조 가스 생산 공장 이제 신설 이런 계획도 있고요. 이런 뭐 전통적인 제조업, 그리고 거기 반도체, 한국이 잘하는 반도체, 그리고 일본이 강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의 협력 사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더 중요하게 좀 포착되는 부분이 신산업 부분입니다. 미래에 대한 협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SK에서 이제 일본 소재 개발 기업 TBM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합작 회사를 두 회사가 SKC하고 일본 소재 기업 TBM이 합작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SK TBM 지오스톤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제 TBM이 이제 라이맥스 기술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기술을 일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 어떤 신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SKC하고 합작을 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미래의 어떤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네이버,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한국의 네이버에서 자회사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후 재팬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위에 홀딩 컴퍼니를 만들었고요.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일본 시장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일본에서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레가시 어떤 시스템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잘하는 부분, 그리고 일본의 특히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좁은 내수 시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훨씬 우리보다, 한국보다 인구 그리고 시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확장력 면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어떤 협력은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별 기업 간의 어떤 협력은 충분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기업이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무관하게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업인들 간의 협력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 많이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개별 기업의 협력을 넘어서 좀 더 양국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 좀 협력을 좀 넓히는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 간의 협력은 잘할 수 있고, 그래 앞으로도 해 나갈 거지만 양국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개별 기업의 협력을 혹시 제약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기존의 부분은 제약은 안 하겠지만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닫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개별 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한일 기업은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지만 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동일한 문제가 많습니다. 인구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동일하게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국가에만 맡겨야 되겠느냐. 결국은 기업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용기를 받게 되는데요. 포토레지스트 2019년에 수출 규제가 있으면서 한국에서 그 전까지는 다들 모르고 있던 품목이지만 굉장히 수출 규제가 있으면서 한국에서 이제 누구나 아는 그런 품목이 됐는데 이 기업이 TOK가 이 포토레지스트를 2018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말씀하신 거로는 2배 더 생산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모르는 거지만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개별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협력을 한다. 지금 한국의 청년 실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저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청년 실업에 굉장히 또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기업이 잘 돼야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더 있으면 뒤에 또 더 말씀을 이 관련해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모리야마 이사장님께 또 같은 질문 드려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 부장님의 설명이 굉장히 구체적이어가지고 제가 그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히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일본 기업 그리고 정부 그리고 한국 기업의 목적과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된다면 이런 방면에 있어서의 협력은 앞으로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반도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일 양국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고요. 또 한국 쪽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필요성을 한국 쪽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기업 쪽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손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IT와 관련된 분야는 일본의 소재와 한국의 완성품 제조 능력, 이것을 굉장히 조화롭게 기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재 업체가 한국에 생산을 하거나 생산 능력을 증강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스미토모 화학이 전라북도의 반도체 제조용 소재 포토레지스토 플랜트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레이는 한국의 R&D 기술개발센터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산세라든가 SK 같은 그런 기업들의 어떤 생산량이라든가 경쟁력은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어떤 섬세한 연계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 속도를 올릴 수 있고 가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어떤 고객의 바로 옆에서 생산하는 것, 그 부분에 이제 그 메리트가 있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9년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재검토를 통해서 한국 기업 중에는 어떤 일본에서의 어떤 조달 편중 리스크, 일본의 지나치게 조달이 편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사실 높아진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요소수 조달 문제가 마침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달을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는 그런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관계의 그 소재 조달과 관련해서도 뭐 일본이라든가 그 이외 제3국에 대한 어떤 조달 비율을 높이려는 의식, 이런 것들이 적어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객의 의향이라든가 한국 정부의 어떤 요청, 뭐 요망,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이 한국 내에서도 소자 생산을 늘리려는 움직임, 이것은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업은 역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그 질문 항목에서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윈윈을 하고자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어진 조건 또는 고객들의 니즈에 대응하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스미토모 화학의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어떤 세상의 트렌드라든가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최고의 대책인가, 이런 부분을 본인들뿐만 아니라 서로 하고 있는 어떤 파트너라든가 상대국에도 어떤 메리트가 나타나는 형태로 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지 생산이기도 할 것이고요. 이러한 어떤 첨단적인 재료, 기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상호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조류로서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앞에 말씀하신 강석구 본부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그 상세해서 코아시라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리야마 이사장님의 말씀도 굉장히 상세하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 분들은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겸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네, 두 분 다 굉장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모리야마 아까 그 강석구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굉장히 강한 분야도 있고요. 소재라든가. 근데 또 디지털 같은 곳은 또 한국이 더 강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서로 그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모리야마 이사장님께서는 반도체 같으면은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아마 파운드리 쪽 말씀하신 것 같고, 소재나 그 부품 쪽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인식인데, 그 외에 서울 재팬클럽 이사장님으로서 그 서울에서 그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거는 한국이 더 발전한 것 같다. 또 이런 것은 일본이 더 발전한 것 같다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시 소재라든지 제조 설비는 일본 기업이 아직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별 여러 기업의 속사정까지 제가 SJC 이사장이긴 하지만 모두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반도체 재료라든지 또 휴대폰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와 같은 것은 이거는 역시 일본 기업의 상당히 어드밴티지라고 할까요? 리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에서 예를 들어 70% 수입했다, 80% 수입했다는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움직임은 적어도 그 의식이 한국 기업에 싹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든지 좀 비싸더라도 대만 제품을 산다거나 한국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라는 움직임은 있긴 하지만 지금 저희의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일본 소재나 이런 걸요. 그래서 반도체로서는 물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뭐 삼성이라든지 SK가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일본 기업은 그런 정말 강한 수익력이 높고 규모도 큰 플레이어가 한국에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매력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연마한 재료라든지
또 최고의 제조 설비를 지금 열심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거는 또 여러 가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기업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 추월당하지 않고 계속 앞을 선두를 달릴 것인지가 일본 기업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한국과 일본의 회사가 어떤 식으로 서로 일본에서 한국에서 또 협력할 수 있는지 또 합작회사 같은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 한편에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여러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우리가 금방 뭐 현대차, 도요타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10년, 2011년에 도요타가 한참 어려울 때는 그때 현대차는 굉장히 수익이 높았고요. 그랬던 뭐 기억도 있고요. 또 파나소닉이라든가 삼성 SDI 해서 또 전기차의 전지 부문에서 또 서로 경쟁 관계도 있고요. 서로 경쟁 관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반면에 또 보도는 많이 되지 않지만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해외 진출해서 해외 진출해서 같이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의 해외 공동 진출이 지금 최근에 한일 관계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의 해외 공동 진출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런지 또 두 분께서 해외 공동 진출을 한국과 일본이 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서로 이익이 된다 혹은 그것이 별로 이렇게 기대되지 않는다 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시는 예가 있으면은 이런 것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이 추진 중이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시는 예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번에는 무리야마 이사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はい、わかりました。ですね、今回の会議 알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있어서요, 과거 수년 동안에 제3국에 있어서 한일 양국 간의 연계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화학 제품이라든가 식량 제품, 계란이라든가 뭐 이런 밀가루 같은 그런 제조 관련 제품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력 발전이라든가 LNG 같은 어떤 프로젝트가 많았습니다. 장소는 어떤 중동이라든가 아시아 지역이 많았습니다. 질문 안에는요, 첨단 기술을 해외에서 전개하는 사례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플랜트 쪽에 이제 좀 편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사항으로 리포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국에 있어서의 프로젝트 협력의 사례는 대부분의 경우 일본의 상사라든가 전력업체가 오퍼레이터 측에 출자를 해서 한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가 건설 보수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본의 파이낸싱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가지고 과학기술 능력을 발휘해서 일본의 중공업 회사라든가 엔지니어링 업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바뀐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사례가요. 이런 플랜트에 있어서의 한일 양국 간의 어떤 협력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과거 수년 동안 중국 기업의 성장이 굉장히 눈부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도 기업도 그 뒤를 추종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우위성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 기업이 과거에 어떤 경쟁 우위에 있었던 부분이 중국 기업에게 빼앗기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중국, 한국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바뀌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듣는 바로는요. 중국 기업과도 사업을 해본 결과 사업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역시 한국 기업 쪽이 계약 상대로서 신뢰를 할 수 있고요. 똑같은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가격뿐만이 아니라 상호 간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기업의 국제적인 마켓에서 경험을 쌓고 언젠가는 화학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한국 기업의 우위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우호관계, 협력관계는 저처럼 이제 한국에 주재하면서 항상 한국의 파트너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간의 협력관계는 과거에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듣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호 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지 여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이것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협력은 지금까지의 얘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얘기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플랜트 건의 경우에도 중국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실력을 만약에 갖추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한국 기업을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도 투자와 파이낸싱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길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내고요. 서로 간의 장점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20년 정도 전에 서울에 주재를 했을 때 한국의 철도 차량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제3국 대상으로 한 수출 안건 몇 개를 제가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서는요. 해외 시장에 저희 한국 시장이 좀 한국에서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싱 같은 것들도 어레인지를 할 수 있는 일본의 상사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데 대해서 한국 업체가 메리트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협력하면서 계약을 계속 쌓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한국 업체가 저희하고의 어떤 계약을 해소하고 스스로 계약을 따내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은 저희 미쯔이 물산의 기능 역할이 어떤 유효기간이 도래해서 한국 업체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될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특히 플랜트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인도 기업이 아직까지는 경험이 일천하다든가 아니면 대응을 못한다든가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안건들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한일 양국 간의 경우에 어떤 협력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수소라든가 암모니아,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카본 뉴트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 양국의 기업이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지금 좀 어느 정도 더듬더듬하면서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요. 한일 양국이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거나 공동으로 제3국 정부와 관련된 사안에서 대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란트 중심에 발전소라든가 중심에 몇 개 그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 장래 여전히 그럴 것이다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이 무겁게 들리고요. 그런데 또 탄소 중립이라든가 새로운 분야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도요타가 스마트시티 짓고 있고 스마트시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결국에는 히타치라든가 하는 회사도 그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것을 외국에서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든가 그런 것을 추진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플란트, 화력 발전 같은 거였지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다 하면은 여전히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한국의 건설 회사라든가 한국의 제조 회사들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의 그 협력이 가능할까요? 네, 역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IT 관련, IT뿐만 아니라 대단히 뭔가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을 하는 그런 의욕, 도전 정신이 강하고요. 또 스피드가 매우 빠릅니다. 다만 스마트 시티라고 했을 때 그 스마트 시티의 정의가 지금 분명하진 않습니다. 뭐가 스마트 시티인지 한다면은 디자인을 모델도 디자인도 다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적어도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IT 관련의 강점.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 홈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또 안면 인식으로 열쇠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 시티의 일부죠.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걸 실용화하는 스피드가 한국 기업이 참 빠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완성도를 조금 희생시키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일본 기업과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100% 완성되지 않으면 정말 신중하게 해서 내지 않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70, 80% 완성도라도 일단 거기서 출시하고 시장에서 시장을 확보하고 하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이 그러한 것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실제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은 해외에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려고 할 때 그 한국의 기기라든지 기술력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노하우까지 포함해서 일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 완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그 새로 지은 그 신축 만션하고 한국의 새로 지은 그 신축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은 그 완성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기업의 그 인식의 차이를 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강석구 본부장님께 또 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거기 이사장님께서 거기 구체적 개별 기업 사례를 통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을 통해서 윈윈을 하다가 결국은 또 나중에 일본이 어떤 시장 측면에서 좀 한국 기업에 뺏기는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기업의 어떤 생리 측면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런 부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철강 부분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을 했을 때 신일철하고 포스코가 협력을 했고 베트남 쪽에서 이제 진출했을 때 이렇게 협력을 하고 출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또 협력을 하다가 또 협력이 청산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그리고 시장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그 협력이 지속되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또 파트너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질문 하신 것처럼 제3국 진출 관련해서는 헝가리 쪽의 LG 화학이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에 이제 도레이하고 합작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부분에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마켓 쉐어를 많이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도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 이제 기술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쪽에 이제 LG 도레이 헝가리 배터리 세퍼레이터 키트라고 하네요. 그 합작 법인을 지분 5대5, 50대 55로 해서 먼저 설립을 했고 그리고 30개월 뒤에는 LG가 도레이 지분을 추가 이제 인수해서 한 20% 인수해서 이제 경영권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고요. 제가 이제 헝가리는 사실상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헝가리 다녀왔지만 헝가리는 어떤 유럽의 어떤 전기차 시장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독일 완성차 업체들도 거기 많이 투자해 있고 한국 기업들도 이제 배터리 공장들이 한국의 배터리 3사들이 거기 다 투자를 다 하는 곳이 헝가리입니다. 이런 쪽에 한국하고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보고서 이제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거기 분리막 중에서 원단 사업의 어떤 도레이의 원단 기술 역량하고 거기 LG의 코팅 기술 역량이 합쳐가지고 결국은 이 배터리 분리막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은 시장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의 어떤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기술 협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떤 기술 표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이제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먼저 기술 표준을 잡느냐. 한국하고 일본이 배터리 부분에서는 기술 표준이 그래도 유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으로서 한국하고 일본 기업들이 협력을 해 나가면서 점점 더 세계 시장에서 이런 표준을 정해가면서 시장을 넓혀 나가는 것은 양쪽 기업한테 윈윈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새로운 배터리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3국 진출에서 특히 한국하고 일본은 자원 부분이 열악하고 특히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조량이라든지 바람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리고 수소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우리가 이제 수소 부분, 암모니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먼 나라입니다. 중남미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인데 결국은 그 먼 나라로부터 수소를 돌려온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 수송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비용 측면을 커버하고 결국은 어떤 경제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양국이 어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중남미 쪽의 어떤 현실, 정치적 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그리고 합리적 경제적 선택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양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제 생각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사례라는 것이 그 플란트,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플란트라든가 그런 거에서는 많이 저도 이제 그 조사를 했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뭐 미쯔비시라든가 미쯔비물산이라든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그쪽으로는 계속해서 앞으로 진척이 되는 것이 의구스럽다,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석구 본부장님께서도 그 배터리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인데 그쪽에서 지금 한국이 그래도 한국과 일본이 많이 그 앞서 있으니까 같이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 그 LG 그 에너지솔루션하고 일본의 토레이가 헝가리에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이런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그 한국과 일본 기업이 아까 그 강석구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것이 그 기업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감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또 배신할 때는 배신하고요. 또 경쟁할 때는 경쟁하는 것인데 실제 지금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런 코라시아 포럼의 주제도 그쪽으로 잡아서 하시는 것 같고요. 지난 수년간 한일 간의 마찰이 계속 증폭돼 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 국민 감정까지도 사실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저는 일본에 20년 넘게 살았는데, 굉장히 한일 관계가 좋을 때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했다가 가장 최악일 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서 경제인으로서 양국 정부나 아까 또 말씀하시는 와중에 기업 차원에서는 서로 협력도 할 수 있고 기업 위주로 해야 되지만은 또 그거보다 더 큰 규모에 있어서 양국 간에 협력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왔었는데 두 분께서 경제인으로서 양국 정부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강석구 그 본부장님 말씀 듣고 모리야마 그 이사장님 말씀 듣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양국 정부하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더 특정 대상이라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포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한국과 일본의 어떤 현실을 봤을 때는 각각 각 정부 간의 어떤 내부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 수축사회라는 어떤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을 현실을 얘기하고 동일하게 일본을 해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 많이 엄청나게 하락했고요. 한국도 잠재 성장률이 거의 0% 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얘기도 있습니다. 각각의 내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암울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내부적인 상황에서 결국 해결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서로를 양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와 협력을 통해서 그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일본의 어떤 최근에 이제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계속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국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협력을 더 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들, 그리고 상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구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그러면 이런 설문이나 조사, 어떤 분위기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많은 어떤 그 니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션의 방식이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그 상관없이 어떤 액션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GVC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GVC 재편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래서 각국들이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유럽 많은 나라들이 자국 내에 어떤 주요 산업 거점을 다시, 그리고 해외 진출한 기업들을 자국 내에 끌어들이겠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생산 거점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2021년에 2,200억 엔 자금 지원을 해준다 그랬고, 그리고 중국 GVC를 대체할 아시안 GVC 구축에 또 지원을 해준다 이랬고, 한국도 몇 해 전부터 유턴에 대해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GVC에서 리쇼어링도 있겠지만 결국 니어쇼어링도 중요한데, 그럼 니어쇼어링이 어디냐?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가까운 니어쇼어링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니어쇼어링을 할 수 있는 가까운 국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 발표 보면은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 부분에서 TSMC하고 일본의 어떤 협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일본의 전략이 TSMC가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강자이고, 메모리 부분보다는 파운드리 쪽에 비메모리 부분의 강자이고, 그게 일본의 어떤 소니가 또 거기 CMOS 부분에서 강자이고, 그리고 센서 부분이 결국은 자동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태계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너무 배제하는가, 한국 국민, 그거보다는 어떤 산업 생태계, 그 산업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협력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또 다른 어떤 안보 측면을 봤을 때 일본에서는 또 한국이라는 언급보다는 미국, 대만, 그리고 유럽 이런 쪽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런 부분을 닫고 있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이 비록 이제 예를 반도체에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메모리 부분에 강자고, 그리고 파운더리 부분에 대해서도 강자기 때문에 이제 강자로 이제 앞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별 기업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린 기회를 좀 더 열어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짧게 말씀을 드리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동아시아 연구원 자료에 보면은 한일 간의 우호 인식을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양국 간의 긍정적인 인식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어떤 양국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미래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가 짊어질 책임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기성 세대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미래의 어떤 세대들의 어떤 그것을 가둬두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미래 세대는 협력의 의지가 강하고 협력을 해내고 서로에 대해서 문화 수용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이제는 이제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 압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해결해 나가면서 또 협력을 강화하면은 좀 더 밝은 미래의 어떤 기회가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전 특히
뭐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모리야마 이사장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11월 2일에 한일 경제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의 일본 기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때 발표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국의 정부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8년 4월에 서울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 해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약 74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과 합해서 양국 간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인적 왕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감각으로서는 2000년 초에 서울에 주재했을 때보다도 반일 분위기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징용공 문제 판결이라든지 일본 수출 규제 재검토 등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한일 관계는 지금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양국 간의 문제 해결은 정말 어렵다 생각하고 또 저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생각인데요. 오랫동안 상사에서 외국 기업과 정부 기관과 일을 해온 그런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다른 나라, 다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양자 간의 계약에 입각해서 해결을 도모하는 그 계약에 따라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중재를 구하는 식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서로 나라의 사정을 서로 얘기해도 절대 합의에 이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기업 차원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받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계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제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은 피하고 좋은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은 현지의 국민 감정도 포함해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매력 있는 상품이 아니면은 소비자가 사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업 노력을 넘어선 부분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과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 버려서 이에 따라서 일본 기업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한국의 파트너 기업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저로서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최근 별로 들리지 않지만 2019년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본 도시와의 교류를 중단하거나 혹은 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문구류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을 조장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디어에서 본론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어느 골프장이 일본 차로 오는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소비자의 자유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삼성 휴대폰, 현대자동차 모두 일본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의 기호, 취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기업으로서 노력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감정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움직임은 정말 안 했으면 합니다. 이런 회의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순수하게 그 제품, 상품 자체를 평가해 주시고 모두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사고 싶은 걸 사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그런 사회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일본인 기업가 예. 네, 예, 모리야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집에 차가 2대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차고 하나는 도요타에서 만든 렉서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인으로서 굉장히 일본인 기업가로서 솔직한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듣는 분에 따라서는 한국 분 중에서 또 불편하게 들리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일본과 한국인의 서로의 그 솔직한 그 마음이 솔직한 얘기가 너무 단절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저는 제 그 타치바가 제 입장이 그 경계인이니까 그 미디어를 양쪽 미디어를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안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차관 회의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도 일본 미디어가 일본에서 보도하는 것과 한국 미디어가 한국에서 보도하는 것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뉘앙스를 달리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그 인식의 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짧지만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케이션을 늘려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두 분이 너무 그 자세하게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너무 상세하게 저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저로서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